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4월 마무리 수업까지 왔습니다. 교재 492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 지난주에 진행하면서 중요한 파트인 임차권 등기까지 잘렸죠. 자,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건에만 등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임차권을 등기하는데 명령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아주 독특한 단원에 접어들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감각을 살리셔야 되니까 뒤로 돌아가서 교재로는 479페이지를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479페이지 봅니다. 자, 479쪽 주택임대차가 출발했고 항상 제목에서 세 가지를 전달했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한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 자, 내려가면 적용 범위 1번에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합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살림 사는 집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 그랬고, 이 주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연한 주택보다 범위가 굉장히 커지요. 제일 밑에 3번에 보시면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에도 관계없이 살림만 살면 보호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강조가 됐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법인은 임차인인 경우 법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제 좀 이따 진행하는 상가임대차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드리는데, 상가임대차는 법인은 보호받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법인은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호되는 법인이 3개가 있으니까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박스, 기억,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밑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니은 중소기업도 동그라미 하셔서 3가지 법인은 보호해준다. 중요하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큰 3번 외국인도 자연인이니까 당연히 보호됩니다. 자, 근데 외국인에서 만약에 건드린다면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불법 체류자는 안 된다. 그 뜻도 익히셔야 됩니다. 외국인도 보호된다. 자, 그러면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481페이지 상담.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것, 예를 들면 콘도, 펜션, 민박집 이런 것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중요하죠. 그 다음 많이 강조했던 것 내려가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법이 보호가 되니까 대항력은 거기 첫째 줄을 1번에 1번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3자 하면 눈에 쫙 보여야 됩니다. 매수인, 상속인, 수정자, 경락인 등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때 대항한다는 말은 보증금도 돌려받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이렇게 전달을 했죠. 대항력의 표준말이 밑에 3번 내려오면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즉 새로운 주인은 누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표준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보증금도 누가 내준다? 양수인이 내줘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죠. 대항력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대항력을 갖춘 자가 485페이지 지난주 수업 복습하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는데, 우선 변제라는 것은 대항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상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둘째 줄에 매각대금을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후순위가 탁 들어오면 확정일자, 이를 우선 변제권이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대항력에 관련되는 자를 가진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선 면제권의 성계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 488페이지 우리 중개 실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489쪽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반드시 별표하시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또 잘 나오는데 어려워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의 동그라미. 그때 소액 임차인의 동그라미죠. 바로 밑에 줄에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하니까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소액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기억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표가 나타나고 상단에 2018년 9월 18일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현재 적혀져 있습니까? 현재 서울은 얼마라고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라는 표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가 해당되는데, 최우선 변제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다시 뒤로 넘어가서 489페이지 제일 하단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경매가 진행될 때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낙찰대금의 2분의 1을 딱 떼놓고 최우선해 줍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가면 490페이지 표 밑에 당구장표가 아쉽다 그랬죠. 그 별표 2개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선순위에 저당권, 즉 담보물건이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거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는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다면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도 하셨고,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서울에 살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서울의 기준이 1억 1천 이할 때 3,700이라고 지금 표를 보셨죠.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보니까 그 집의 담보가 그 위에 칸에 예를 들어서 2006년 12월 31일이면 2016년 12월 31일이면 서울은 1억일 때 3,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날짜를 따지니까 지금 내가 1억 1천에 들어가지만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담보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제 4월 마무리 수업이 끝나는데 5, 6, 7, 8, 9, 10, 10월달 시험 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짚을 겁니다. 2분의 1의 범위 그리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두 개가 실무에서 중요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이 많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 두 가지를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92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492쪽 임차권 등기 명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그림부터 먼저 보고 다시 수업에 임하면서 2번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집주인 임대인이 갑입니다. 여러분이 임차인 을로서 보증금 5천에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돈을 안 내줍니다. 보증금을. 왜 안 내줄까요? 돈이 없어서 뭐 내주기 싫어서 뭐 이런 이야기였겠지. 어떤 주인은 네가 세워놓고 나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으로 직장이 발령도 났습니다. 근데 돈을 안 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이 급하니까 일단 직장으로부터 일단 출근을 하고 다음 주 일요일쯤 삽을 들고 올라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자, 이사도 못 가고 발령은 났고 보증금은 안 내주고 이 일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들어가고 등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를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 안 내주면 어떻게 하죠? 하면 임차권 등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임차권 등기합니다 하면 틀린다고.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보증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이래 물었잖아 지금. 그죠? 임차권 등기한다고 법원에서 보증금을 내주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매 처분해야 됩니다.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고 보증금을 준다는 건 아니잖아 지금.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 개념도 주의해서 짚으셔야 됩니다. 자, 법조문 봅시다. 교재 492페이지 하단 7번에 1번 임대차가 끝난 후라는 말에 끝난 후의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임대 기간 중에 나 발령 났으니까 등기하고 나가겠어요. 그런 말 없어요. 반드시 끝난 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짚어야 될 거 반드시 끝난 후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디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까? 주택소재지 시군법원이죠. 여러분이 지방으로 발령 났으니까 지방에 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하겠다는 거 안 된다니까요. 주택이 있는 소재지 시군법원에 신청을 하면. 자, 2번 효력. 1번 임차인은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줄 것일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등기로서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말이죠. 별표 딱 찍어놓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말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말이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보증금을 내주는 내용이 아니다. 그죠? 이런 개념도 한번 익히시고. 자, 오른쪽 2, 3, 4, 5번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비용은 임대인,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돈 안 내주니까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렇게 두른 자 그 다음부터는 제일 위에 상단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493쪽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 죽었습니다. 둘째 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옆에다가 최우선 변제 X 그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는데 자, 이사를 나가면 집은 비었죠. 이 빈 집에 누군가는 들어오겠지. 그러면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를 익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내주는 건데 여기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준 죄는 크지만 들어오는 족족 최우선을 다 해줘 버리면 1번 국민은행 또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두 번째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우선 변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인정이 되는데 최우선 변제만 안 된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실 때 서울은 1억 1천에서 3,700까지가 최우선 변제잖아 지금 그죠? 만약 1억 1천만 원의 전세를 더 건한 사람이 여러분 개공사 사장님에게
나는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3,7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에 중개를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떼보겠죠. 떼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나갔습니다. 당신은 최우선 변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해서 만약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되면 경우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의외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자주 봅니다. 현장에서. 결국 이 말이죠. 전세 사는 사람들은 100% 전세금 다 받아서 못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집에 전세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전세 살아보면서 나는 보증금을 다 받아서 나왔는데 하면 운수대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략 70% 정도는 일부를 못 받거나 전체를 못 받는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만들어 놨잖아. 제도를 지금. 그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나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들어오는 당신은 최우선 변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임차권 등기 정리하셨고, 자 드디어 이제 주택임대차의 큰 축인 기간도 보호해 줍니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는 법인데, 자 기간은 동그라미 1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줄 거야 되죠. 얼마로 봅니까? 2년으로 본다. 또 다만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을 슬쩍 임대인으로 잘 고칩니다. 지금 이 지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택임대차는 세입자가 무조건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한다는 것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세를 얻으러 가니까 방이 한 칸 있는데 집주인이 6개월 뒤에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면 이 방을 써야 되니까 6개월만 살려면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알았어 하고 6개월만 살겠어 하고 들어가 놓고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입니다. 이해를 잘 하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저 세입자가 6개월만 살겠어 하고 들어오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약속대로 6개월 만에 비켜주면 다행인데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2년을 살겠어 이래버리면 제대한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될까요? 마당에서 자야 돼. 마당에서. 그죠? 다 큰 놈이 뭐 엄마하고 잘 리는 없고 마당에 바퀴벌레 버글버글 한 데서 자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아,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다. 조문을 익히시는데, 내려가면 큰 2번 묵시적 갱신 갈로 열고 법정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묵시적 법정 갱신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몇 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죠. 2년은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집주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찾았습니까? 거기 2개월에 줄 꺼놓으셔야 돼요. 원래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서로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2년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끝나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은 세입자 보고 계속 있을래요? 나갈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세입자가 뭐 나가겠다, 있겠다, 무슨 소리가 있겠지. 임차인은 언제까지?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나는 더 있고 싶소, 혹은 나가고 싶소, 이렇게 서로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무거워서. 둘 다 말이 없으면 저절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것을 말없이 연장됐으니까 묵시적 갱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법정 갱신인데 조건은 똑같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연장이 되더라도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이거를 임대인에게 이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 갈로 이렇게 문제 잘 들어요. 자, 언제든지 주장하면서 당장 보증금 내놓으시오. 그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하는데, 그때 임차인은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갈로 읽기 문제 잘 들어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을 보시면서 이제 넘어가면 원래 100%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거기 갱신요구권 별표 탁 찍어놓고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옆에다가 100% 적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 도입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자, 3번의 1번.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밑줄 긋습니다. 6개월부터 2개월 전 줄 꺼놓고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개가 도입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국적으로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2 하는 제도가 이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임차인은 몇 년을 살 수 있다고요? 2년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은 나 더 있겠어? 나가겠어? 통지를 해야 된다 이랬지, 나는 2년을 더 살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었어요. 근데 원래부터는 도입되기를 나는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른다? 갱신요구권, 권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나는 2년을 더 살고 싶다라고 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9가지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험에 나옵니다. 1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2기 동그라미. 좀 이해됩니까? 세입자가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2기 동그라미.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보시면 전부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했다,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는데, 거기서 2형 밑에 8번째입니다. 2형의 별표입니다. 임대인 갈로 열고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하여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게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8번째 거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내려오는 것 중에 8번째가 집주인이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겠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데, 존 비속이니까 임대인의 아버지 또는 임대인의 자식까지를 임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안 나가겠습니까? 자, 2년을 계약하고 이제 2년이 끝났으면 뭐 2년 동안 더 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집주인은 지금 이 사람이 보증금 5천에 월세 50으로 살다가 지금 전세 물건이 모자라니까 월세를 80으로 주려는 사람들이 줄 쫙 서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80으로 받고 싶은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거절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더 가서 살 거야.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절을 해놓고는 실제로 들어오기는 누가 들어왔다? 제3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월세를 좀 더 주는 사람. 그러면 나갔는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럼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박스 밑에 일단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몇 번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여 몇 년? 2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2+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별표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방금 이야기했죠. 얼마를 손해를 배상합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봐요. 여기 임차인이 원래 보증금 5천에 월세 30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더 있고 싶다 요구했으면 그냥 30으로 갔겠죠. 물론 5%는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30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니까 밖에 나갔을 거죠. 그죠? 나가가지고 60만 원짜리 월세를 얻었다. 그러면 월 30만 원씩 손해를 입었잖아. 그죠?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한다? 거기 오른쪽 박스 기역, 니은, 디귿 해서 기역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석 달 치면 나는 있었으면 30만 원을 낼 걸 나가는 바람에 60만 원씩 냈으니까 30만 원에 3개월 얼마? 9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금액의 큰 것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거기 위에서 둘째 줄에 큰 금액 찾았나요? 거기를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죠. 얼마짜리 얻을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험에서 걸 수 있는 건 다음 금액의 작은 금액으로 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큰 금액으로 한다. 그것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2 플러스 2년이니까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그때 한 푼도 안 올려주고 2년간 있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정액입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정액의 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을 다른 말로 얼마? 5%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정액이라 그랬지 감액은 하고 들어오면 틀린다는 걸 꼭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마다 고래 문제 냅니다. 감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X예요. 깎아주는 것은 얼마든지 깎아줘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정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됐고, 그 말이 다시 내려가면 쭉 밑에 4번 감액은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깎아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번 내려오면 보증금에 대한 월차임의 전환입니다. 거기 월차임의 전환에 연일할 동그라미 놓고 1을 10%라 그럽니다. 1할이 10%죠. 바로 밑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줄 걸까요?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월차임의 전환이라는 건 이겁니다.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겠죠. 이를 우리는 월차임의 전환 그럽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지금 동그라미 했죠? 연 10% 일할입니다. 또 기준금리 더하기 2%를 초과할 수는 없다.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라. 그 뜻이에요. 자,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석 달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럼 석 달마다 발표하는 거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이유 없죠. 그냥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더하기 2%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우린 이를 월차임의 전환 그럽니다. 넘어가서 5번 임차권의 성계. 자, 성계에 동그라미 해놓고 성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계는 이렇게는 합니다. 자, 여기 집주인이 갑입니다. 임대인이죠.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얼마로 했다?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는데 계약을 하고 사는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임차인이 사망할 수 있겠죠. 자, 임차인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이을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집주인 갑과 임차인 이을식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고 사는 동안에 이을식이가 사망하는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이 보증금 1억을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상속이라 그럽니다. 상식이죠. 계약한 사람이 죽었다고 이 보증금 1억을 배우자가 못 받는다면 심각한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으면 돼. 그런데 이열식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열식이가 사망을 하면 자식이 받으면 되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상속이 아니고 뭐라고 나왔다? 성계라고 들어왔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 임차권의 성계, 성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왜 성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 임차인 이열식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자를 우리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동거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열식이가 사망을 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남이잖아, 남남. 그죠? 이 사람이 이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어요? 만약에 이열식이가 사망한 것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판에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자 내일부터 길바닥에 그냥 나가라. 이러면 우리나라가 IS 비슷한 국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성계하도록 하니까 상속이 아니고 성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가 죽어버리면 이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두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계약은 내가 했는데, 야, 네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을게. 뭐 이래야 되잖아. 지금 이게 지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성계하도록 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다.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상속되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지금 이 말은 이열식이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줄 다 꺼놓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합니다. 두 번째 조문입니다. 2번. 이번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 우리말로 하면 이열식이가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이때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줄 것입니다. 2천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합니다. 그 순서를 두 개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임차인 이열식이가 사망을 하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상속인이. 근데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말은 밖에 있다면 그 말이잖아. 지금 그죠?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 받아버리면 끝나잖아. 지금 그죠? 근데 같이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2천 이내의 혈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공동으로 성계해라. 두 번째 순서를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성계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1번으로 성계한다. 근데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2천 이내의 혈족과 공동으로 성계합니다. 세 번째가 포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내로 1개월의 동그라미 임대인에게 성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성계하지 않는데, 이 소리는 이거죠. 여러분,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여기 보증금 1억으로 했으니까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저 1억을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포기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있는가 하면 이열식이가 살아있을 때 집주인에게 부채가 5억이 있다면, 빚이 5억이 있다면 권리와 의무를 성계하지 권리만 받아가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5억의 부채도 성계해야 돼요. 그럼 받을 보증금은 1억이고 갚아야 될 돈이 5억이면 4억을 더 내놔야 되잖아. 그죠?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민폐를 끼치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1개월 안에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되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성계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월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시험에서 2개월 이렇게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차권의 성계는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상가에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제목 자체를 줄 딱 것이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만 두 사람의 주거 생활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성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속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내려가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목만 동그라미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여러분 다른 집에 세를 한번 줘본 적 있습니까?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수도꼭지는 세입자가 고쳐야 될까요? 아파트 집주인이 고쳐야 될까요? 뭐 수도꼭지야 그건 누가 고쳐도 그건 크게 문제 없죠. 한 개 고쳤는데 2,000원인가 그래요. 2,000원. 근데 가스보일러가 고장났다. 자, 이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면 집주인은 야, 네가 사용 부주의니까 네가 고쳐라 그럽니다. 500만 원짜리 가스보일러. 세입자는 야, 아파트에 붙어 있는 건데 집주인이 고쳐라. 그러면 서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정리해 주는 기관, 제목이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연결해서 활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까지만 아시면 된다. 넘어가서 조정 절차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499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를 1시간 반 이상 정리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를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는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넘었고 상가는 10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살림 사는 주거가 중요한 거예요. 주거에 관련되는 법은 40년 전에 만들었고 이제 상가를 구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상가도 임대차를 보호해 주겠다 하고 10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민법에서도 하나,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하나 반드시 두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인데 상가는 주택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시험에서 묻습니다. 주택임대차를 뺏겨서 그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 나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 상가임대차는 차이 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한 장 넘기시면 자, 적용되는 임대차라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500페이지 상단 여러분에게 상가임대차니까 상가가 뭘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로 상가가 뭘까요? 하면 영업하는 집, 장사하는 곳 그렇게 대답하면 틀립니다. 상가는 뭐라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지 장사하는 곳, 영업하는 장소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없지만 포장마차에 오뎅도 팔고 떡볶이 파는 구멍가게 그거 장사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 안 했을걸요? 그런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호하는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달에 초 파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 쌀도 사고 초도 사고 하는 종무소 이런 데 있죠. 영업행위가 일어나지만 그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전부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되는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동대문 시장이 얼마나 큰 상가입니까? 거기 상인연합회,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 있어요. 그런 상인연합회 사무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 2번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됩니다. 그때 환산보증금은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의 100을 곱하여 환산보증금을 정한다. 자, 차임의 100을 곱하여 줄 거 놓고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죠?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면 5억이죠. 그리고 보증금 1억이 있으니까 6억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보증금의 기준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하고 밑에 표를 보니까 제일 밑에 2019년 4월 2일 찾았나요? 밑에다가 현재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줄 것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얼마? 9억 이하 줄 것입니까? 수도권 중 과밀권역. 근데 여기에 부산광역시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에는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6억 9천만 원 이하. 세 번째,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이하. 나머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일 때 보호를 받으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주택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지만 주택에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 준다. 그런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가는 서울에서는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를 해주겠다. 이래 들었다고요. 과밀권역은 얼마? 6억 9천.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 될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주택임대차 좀 전에 공부하셨는데 전세 보증금 20억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아파트가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으니까. 자, 20억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됩니다. 주택은 아까 시작했지만 주거용 건물,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그랬지 보증금이 얼마일 때 보호해준다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확정일자 딱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하고 정액은 5%의 기준에 적용되고 모든 주택임대차가 다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관계없이.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지. 최우선 변제는 서울에서는 1억 1000일 때 3,700인데 자기가 20억에 살면 그 기준이 넘어서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기준이 없어요. 살림만 살면 보호해줬다면 상가는 아니라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서울에서는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됩니다. 과밀권역,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은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일 때만 보호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지금 이 단원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예도 들어야 됩니다. 얘가 여러분들한테 더 귀에 잘 남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죠?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럽니다. 상가임대차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비교적 잘 되는 모양이죠. 계속 하고 싶은데 원래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됩니까? 나가도 됩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또 1시간 헛수업 들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고요. 상가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어디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야 지역이 기준이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또 물어봤지. 그죠?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럽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질문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요 할 때는 좀 이해는 가. 왜 이해가 가는가 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서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경기도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하남시인지 경기도인지 그 애매하니까 지역은 잘 몰라요도 이해는 돼. 그러면 아예 제일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지역은 또 모른다 치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있습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러지. 그죠? 그러면 이거 이야기할 자격이 안 된다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은 상가를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 300으로 있습니다. 자, 보증금 5억에 월세 300이면 300 곱하기 100 합이 얼마? 8억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상가가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면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를 배우신 분은 이 기준을 잡고 있으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 3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이래야 뭐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를 지금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얼마라고요? 9억. 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서울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기타 지역,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제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묻는다 그랬죠. 강원도 인제에서 시험 치는 수험생 50명도 안 되는데 그 인제가 어떻냐 이런 걸 묻는 게보단 20만 명 시험 치는데 10만 명이 서울에 있어요. 그 서울권 기억해야 된다고요.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과밀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이니까 숫자를 좀 기억하려고 상가는 9억이니까 상구 이렇게 기억해봐요. 상구가 6구는 54. 그러면 숫자 좀 찾아내겠죠. 69, 54 하고 337 박수를 치더라고. 그죠? 그래서 숫자를 좀 기억하라고요.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상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상가임대차는 서울은 9억이에요. 상구가 69, 54 하면서 337 박수를 치더라고. 그죠? 그러면 3억 7천. 대충 느낌은 좀 잡으셨죠? 이 기준이 될 때만 상가가 보호된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해 놓고는 또 더 중요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501페이지 상단 잘 봐요. 제일 위에 3번 1번 줄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줄 거 놓고 별표. 자, 내려오면 큰 2번 밑에 내려오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것도 줄 거 놓고 별표.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받는다고 지금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상구는 69, 54, 337 박수 치자 이 정도로 이야기했잖아. 그죠? 여기에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있다니까요.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교재에서 몇 개? 6개가 딱 보이잖아 지금. 그죠? 아, 그러면 이거를 넘어도 된다는 말은 서울에서 20억에서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6개 위에다가는 아예 모든 상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표시해도 똑같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 옆에다가 모든 상가에 적용해 주는 것 그래도 되잖아. 20억이 있어도 해주니까. 첫 번째 대항력 줄 것입니다. 2 갱신요구권 줄 것입니다. 쭉 내려가면 4번에 권리금의 회수기에 5번에 3개의 차임이 연체했을 때 해지, 6번에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모든 상가에 적용한다. 자, 다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도 인정해 주는 거 첫째 대항력 기억합시다.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되는 것, 5번
표준계약서는 인정해 주는데 그 6번이 뭔가 하면 6번이 거기 여러분 번호로는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이 갱신요구권의 특례 이 뜻이에요. 자, 요건 좀 어렵지만 주목해 봅니다. 좀 이따가 상가임대차를 배우실 건데 주택과 똑같이 정액 올리고자 할 때는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도 똑같이 5%만 정액이 되는데 모든 상가에 적용해 줄 때 그것은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합니다. 서울에 상가가 적용되는 것은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습니다. 근데 9억이 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때 갱신요구권은 원래는 상가는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넘어서 인정할 때는 특례로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에 서울에 있는 사람은 갱신을 요구하되 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몇 프로?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된다고. 그지?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6개로 번호는 되지만 사실은 동그라미가 5개예요. 5개.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정리해서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보호해주는 기준이 있다.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일 때, 과밀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나머지는 3억 7천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있다니까요. 첫째 뭐?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의 해지, 표준계약서. 그런데 갱신요구권은 이 법이 적용될 때는 5%만 적용되는데 이거를 넘었을 때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하면 된다고. 그게 이제 6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는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줄을 거지만 초과해도 인정되는 걸 기억하시든지 밑에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걸 기억해 놓든지, 그죠? 그 개념을 찬찬히 봐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상가에 있어서. 나머지는 주택을 뺏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넘어가면 502페이지 4번 일시사용. 자, 역시 일시사용은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똑같죠? 여러분 주택은 콘도, 민박집, 펜션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상가가 일시적인 건 어떤 거죠? 땡처리 점포 이런 거 들으셨죠? 사장이 미쳤어요. 1년간만 합니다. 뭐 한 달만 합니다. 이런 상가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세의 적용 똑같습니다. 6번 강행규정 똑같습니다. 503페이지로 가니까 대항력 역시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상단에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자, 건물의 인도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의 동그라미 줄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똑같습니다. 대항력이. 하나 더 표준말로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물건을 받은 자죠. 이 새로운 주인들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똑같다니까요. 주택임대차하고. 그죠? 마찬가지 내려가면 제일 밑에 4번 우선변제권 똑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한다. 들으신 적 있죠? 상가도 똑같아요. 1.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요건의 동그라미 그때 확정일자를 받는데 차이 나는 게 누구로부터 받는다?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세무서장 밑줄 긋고 옆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확정일자의 동그라미 두 줄 내려오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딱 찍어 놓으면 내 뒤에 들어오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것 이를 우선 변제. 그죠? 자, 그때 확정일자는 주택은 어디서 받는다고 배우셨습니까?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그런 거. 읍면 동사무소, 등기소, 출장소 또는 공정인 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상가의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그런 차이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 정리됐고 넘어가면 강제경매 신청, 금융기관의 우선변제의 성계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려가면 5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의 정보 제공 똑같이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똑같고 이제 넘어가면 6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들어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은 다시 중요하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주택을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